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48세이고 텍사스 달라스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달 25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1999년에 24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어요.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막 지나가고 있던 시기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서 형이 먼저 와 있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마침 미국이 닷컴 붐이 한창이던 때라 운이 좋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했고 2003년에 현재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미국 생활에 익숙했죠. 2005년에 결혼하고 2007년에 딸이 2010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국에는 부모님 제사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다녀왔는데 항상 바쁘게 오가느라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78세의 연세에 혼자 계신 걱정이 되어서 올해는 좀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3주 동안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죠. 아이들은 이제 16살, 13살이 되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족 여행도 겸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두 번째 고향이지만 사실 제대로 가본 건 처음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25년 전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부터가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빨랐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집은 인터넷 속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달라스는 AT&T 파이버가 잘 깔려 있어서 저희는 월 $80 내고 500mbps 플랜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300에서 400mbps 정도 나와요. 미국 기준으로는 꽤 빠른 편이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900mbps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업로드도 800mbps 이상이었고요. 처음에는 측정 사이트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러 사이트에서 몇 번이나 측정해봤는데 비슷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께서 그냥 일반 기가 인터넷을 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월 3만 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22 정도인데 저희가 $80 내고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빨랐던 거죠. 그때부터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가서도 와이파이 속도를 재보고 호텔에서도 재보고 지하철에서 휴대폰 데이터로도 재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한복판에서 오지로 측정했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800mbps가 넘게 나왔어요. 저희 집 인터넷보다 빨랐거든요. 지하철에서요. 미국에서는 오지라고 해도 실제로는 50에서 150mbps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조건이 좋을 때 얘기고 보통은 30에서 80mbps 정도죠. LTE와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오지가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측정했을 때는 다운로드가 1.2gbps까지 나왔어요. 기가비트를 넘어선 거죠. 이게 휴대폰으로 된다고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4K 영화 기준으로 1시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리밍으로 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4K 영화가 5분 만에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아들이 게임을 다운받는데 20GB짜리 게임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하룻밤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유튜브 영상을 4K로 틀어도 버퍼링이 전혀 없고 여러 개를 동시에 틀어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화상회의도 정말 선명하고 끊김이 없었고 클라우드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미국이 IT 강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인터넷 인프라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서울이니까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전주에 있는 삼촌 댁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빨랐어요. 삼촌께서는 요즘 기가 인터넷이 기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100메가도 빠르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가도 느리다고 하네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뒤처진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떠나온 한국이 더 앞서 있었던 거죠. 특히 아이들이 한국 인터넷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 인터넷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은 인터넷이 이렇게 느려? 한국에서는 모든 게 순식간이었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화질이 너무 좋아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터넷을 써도 한국과 화상통화하면 화질이 떨어지고 끊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걸면 오히려 한국 쪽이 더 선명했어요.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을 해보니까 핑이 5미즈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50미즈도 좋은 편인데 말이에요. 아빠,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라고 진심으로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흔들렸어요. IT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프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몇몇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IT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놀랐어요. 친구 하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 서버 응답 시간도 빨라서 같은 서비스라도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게임 개발하면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뒤처진 인프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물론 미국도 나름 선진국이고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환경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3주가 금세 지나갔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말 아쉬웠어요. 특히 인터넷 때문에 더 그랬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천공항 와이파이도 500mbps가 넘게 나왔어요. 미국 집에서보다 빠른 공항 와이파이라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줄 몰랐다는 게 왠지 모르게 아쉬웠거든요. 달라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15mbps 밖에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쓰던 것에 150도 안 되는 속도였죠. 집에 도착해서 우리 인터넷을 다시 써보니까 갑자기 답답하더라고요. 한국에서 5분 만에 되던 일이 여기서는 30분이나 걸리니까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졌어? 한국에서는 금방금방 됐는데. 라고 계속 불평했어요. 저도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어요. 대용량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 한국에서는 몇 분이면 됐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특히 한국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할 때 제 쪽 화질이 떨어져서 미안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4K로 깨끗하게 봤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느린지, 왜 이렇게 비싼지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통신회사들이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어서 경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쉽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IT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 후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한국 인터넷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하니까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아내는 한국계이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국으로 이사 갈까? 라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아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한국에서 보낸 3주가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음식이나 문화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한국 친구들이 진짜 친절했고 학교도 시설이 좋더라고 했어요. 아들은 게임하기에는 한국이 최고라고 하고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25년 만에 돌아가는 게 맞을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일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였어요. 저는 그나마 한국어가 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어가 서툴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문제는 해결하고 싶었어요. 알아보니까 텍사스에도 구글 파이버가 있더라고요. 월 $100 내면 2Gbps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비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AT&T에서는 더 빠른 플랜도 있지만 월 $150나 해서 망설여졌어요. 결국 지금도 그냥 기존 플랜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걸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혹시 더 빨라졌나 싶어서요. 그런데 변한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300에서 400mbps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1Gbps와는 거리가 멀죠. 가끔 유튜브 영상이 버퍼링 될 때면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할 때도 한국이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속도가 더 중요해졌어요. 화상회의도 많아지고 클라우드 작업도 많아지고 VPN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한국 같은 인터넷 환경이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친구들에게 한국 인터넷 자랑을 하고 다녀요. 한국 가서 인터넷 써봐라. 정말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한국 가서 인터넷 속도에 깜짝 놀라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답답해한다고요. 이게 2024년 미국 인터넷이냐? 한국은 이미 2030년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빠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한국은 3만 원으로 기가 인터넷을 쓰는데 미국은 $100 넘게 내야 비슷한 속도가 나와요. 3배 이상 비싼 거죠.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공감이 돼요. 실제로 경험해 봤으니까요. 아이들도 가끔 언제 한국 다시 가? 라고 물어봐요. 인터넷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보낸 3주가 정말 인상 깊었나 봐요. 내년 여름에는 또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긴 하지만 자주 뵙고 싶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인터넷도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요. 1년 사이에 또 얼마나 발전했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더 빠른 속도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친구들은 이제 10기가 인터넷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Gbps라니. 상상도 안 가는 속도예요.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속도죠. 그때 또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미국 인터넷에 답답해할 준비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이 많은 면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걸. 특히 IT 인프라 면에서는 확실히 그래요. 물론 미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땅이 넓고 자유롭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워요. 한국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제가 IT 컨설턴트로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빠른 인터넷을 쓰세요라고 조언하는데 정작 저 자신도 한국에 비하면 느린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요. 요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다녀오고 나니까 코리안 드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에서 첨단 기술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부러웠어요. 미국도 분명 IT 강국이에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들이 다 여기 있죠. 하지만 정작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IT 기업들은 세계 최고인데 IT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니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너무 자유시장에 맡겨둔 것 같아요.
통신회사들이 경쟁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을 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멕시코라는 먼 나라에서 꿈꿔왔던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67세인 제가 남편과 함께 겪었던 멕시코에서의 험난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하고요. 남편 박종수와 함께 35년간 교직 생활을 마치고 2023년 초에 은퇴를 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은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죠. 딸 수정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두 손주가 있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저희 부부는 늘 남을 위해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물론 보람찬 일이었지만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해외에서 좀 색다른 생활을 해보자고 늘 이야기했었어요. 특히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싶었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멕시코 은퇴촌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도시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은퇴촌이 있다는 거였어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1년 내내 따뜻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저렴한 생활비.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교직원 연금으로 월 280만 원, 남편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이면 멕시코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들의 후기를 보니까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골프도 매일 칠 수 있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한국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가 저렴해서 건강관리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한국에서는 병원 한 번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6개월 동안 꼼꼼히 준비했어요. 멕시코 비자 발급받고 스페인어 기초 회화도 배우고 현지 부동산 정보도 수집했죠. 강동구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물론 주변 반응은 걱정 반 부러움 반이었어요. 딸 수정이는 처음에 정말 반대했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런 먼 곳으로 가려고 하냐면서 말이에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의료시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선배 은퇴자들의 성공 사례도 많다면서 딸을 설득했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이미선 언니는 자기도 남편 은퇴하면 따라가고 싶다고 했고 영숙이는 용기가 대단하다면서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정보만 듣고 결정했던 거죠. 2023년 4월 드디어 멕시코로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경유 포함해서 거의 20시간을 날아가서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푸른 태평양, 그리고 따뜻한 햇살. 마치 여행 잡지에서나 봤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미리 구해둔 콘도미니엄으로 향했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2베드룸짜리 아파트인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월 렌트비도 1,200달러 정도로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였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 산책을 하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멕시코 전통 음식도 맛보고.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외식을 매일 해도 부담이 없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푸짐하게 먹어도 두 사람이 15달러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먼저 정착한 한국인 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김영철, 박순자 부부는 저희보다 2년 먼저 와서 정착한 분들이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느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는지,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죠.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괜찮은 곳 같았어요. 의료비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멕시코 사람들도 친절하고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선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기초적인 스페인어는 배워갔지만 정작 복잡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은행 업무를 보려고 갔는데 직원이 빠르게 스페인어로 설명하는 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한참을 헤맸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생각과 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한국인분이 통역을 도와주셔서 해결됐지만 응급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처음으로 해외 생활의 한계를 느꼈어요. 더 큰 문제는 치안이었어요. 처음엔 관광지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단지에 사는 멕시코 노부부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밤에 집에 침입해서 돈과 귀중품을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영철 씨 부부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은 현지인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주 노려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절대 혼자 나다니지 말고 집에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집에 있을 때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됐죠. 특히 한국인이라는 게 금세 티가 나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부부인 조명호 이수님 씨가 집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새벽 3시쯤에 발코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강도 2명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털렸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이랑 한층 차이밖에 안 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조명호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이 와서 간단히 조서만 받고 그냥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잠을 자면서 서로를 지켰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도 누군가 침입하는 소리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런 게 우리가 꿈꿔왔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인가 싶어서 정말 절망스러웠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알아본 정보와 달리 실제 생활비는 계속 늘어갔어요. 환율 변동도 있었고 현지 물가도 관광객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안전한 지역에서 살려면 집값도 비싸고 보안시설이 좋은 곳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진료는 저렴하지만 정밀 검사나 응급 상황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서 더 불안했어요. 한국에 있는 딸 수정이도 계속 걱정 전화를 했어요. 뉴스에서 멕시코 치안 문제를 봤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12시쯤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과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펴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바로 옆집 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집에는 미국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가서 도와야 하는 건지.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조용해졌는데 강도들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정말 옆집이 털렸더라고요. 미국인 할아버지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할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이곳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코앞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그리고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꿈꿔왔던 은퇴 생활이 이런 공포 속에서 보내는 나날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됐어요. 겨우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실패자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은퇴 생활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고 구입했던 가전제품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둘러 정리했어요. 다른 한국인 분들에게는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어요. 치안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김영철 씨 부부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2023년 10월 말 멕시코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강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홀가분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딸 수정이가 마중 나와서 엄마 아빠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전세로 내놓았던 집도 이상 없었고 한국의 모든 것들이 그리웠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병원에서 한국어로 진료받는 것도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왜 벌써 돌아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치안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이미선 언니는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바꾸셨어요. 영숙이도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해외 은퇴 생활의 로맨틱한 면만 보고 현실적인 위험성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현지 답사도 없이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특히 치안 문제는 실제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죠. 그리고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기초 회화 정도로는 응급 상황이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밤에 혼자 다녀도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멕시코에서는 낮에도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매일 받으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노후인가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병원에서 한국어로 진료받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드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강동구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소중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빠듯해요. 멕시코에서 낭비한 돈도 있고 한국 물가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평온함이거든요. 요즘 가끔 TV에서 해외 은퇴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좋은 면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치안이나 의료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저처럼 해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최소 6개월 이상은 현지에서 실제로 살아보세요. 관광으로 가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우기나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 모습을 봐야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둘째,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기초 회화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 의료진이나 관공서 직원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안전해요. 셋째, 현지 치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관광지와 실제 거주 지역의 치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넷째, 의료 시스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보험 적용 범위나 응급실 시스템도 미리 알아보세요. 다섯째, 경제적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처음에 알아본 정보와 실제 생활비는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환율 변동이나 현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외로울 수 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안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는 많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매일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녀요. 예전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딸 수정이와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멕시코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서 안아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좋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도 보내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하고 가끔은 요리 교실에도 가요. 이런 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도 이제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동창회에도 나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물론 가끔은 멕시코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푸른 바다와 야자수, 따뜻한 햇살. 하지만 그런 건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해외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로맨틱한 광고나 성공 사례만 보지 마시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특히 치안이나 의료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해외 은퇴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이것들이 진짜 소중한 가치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시고 현재 갖고 계신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3시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래방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잔 지도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청춘가요라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52살이고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정서, 미국에서도 신나게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국에서 한국식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012년 그때 저는 한인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3,200 정도 받았는데 LA에서 가족 셋이 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죠. 아내도 네일샵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불안정했고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학 준비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보게 됐어요. 2층 건물의 1층 일부가 임대로 나와 있었는데 월세가 $3,800였습니다. 당시 제 월급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였어요. 여보, 우리 노래방 한번 해볼까?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뭘 안다고 장사를 하느냐, 특히 노래방 같은 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면서 만난 고객들을 보니 다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당시 한인타운에 노래방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좀 비싸거나 시설이 낡았었죠. 깨끗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노래방을 만들면 분명 손님들이 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봤는데 보증금 1만 1,400달러에 첫 달 월세 3,800달러, 인테리어비 약 3만 달러, 노래방 기계와 음향시설 4만 5천 달러, 각종 라이센스 비용과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약 12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과 아내의 네일샵 수익, 그리고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죠. 2012년 10월 드디어 청춘가요 노래방을 오픈했습니다. 방은 총 8개였어요. 4인실 5개, 6인실 2개, 그리고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체실 1개. 인테리어는 최대한 한국적으로 했어요. 벽지는 은은한 꽃무늬로 하고 소파는 빨간색 가죽으로 맞춰서 화려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려고 했죠. 각 방마다 42인치 TV를 설치하고 음향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스피커를 사용했어요. 가격은 1시간에 25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당시 다른 노래방들이 35달러에서 40달러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죠. 첫날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아는 분들이 축하 겸 오셔서 노래를 부르고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가요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운영했죠.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했고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월 매출이 1만 2천 달러 정도 나왔고 월세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4천 달러 정도 남았거든요. 한인마트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2013년 3월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BMI라는 회사였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는데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에게 번역을 부탁했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큰일 났어요. 음악 저작권 회사에서 소송을 걸겠다는 경고장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매달 한 대당 30달러씩, 저희 노래방 기계 팔 때면 월 240달러를 내라는 거였죠. 아니, 우리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기계를 사서 왔는데 뭔 소리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 노래방 기계를 살 때 이미 음원 사용료를 다 지불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한국에서만 유효한 라이센스였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별도로 BMI, ASCAP, SESAC 같은 저작권 관리 단체들한테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이미 1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거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지불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계산해 보니 총 3,600달러나 됐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다른 한인 노래방 사장님들께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소송까지 당해서 5만 달러를 배상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사업 관련 일을 많이 처리한다는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상담비로 200달러를 내고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김 사장님, 이건 피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미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정말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실제로 2009년에 한 한인 노래방이 BMI한테 소송을 당해서 5만 달러를 배상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작권 단체들이 한인 노래방들을 본격적으로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결국 협상을 통해서 과거 사용료는 2,400달러로 줄이고 앞으로 매달 240달러씩 내기로 합의했어요. BMI뿐만 아니라 ASCAP에도 매달 180달러, SESAC에는 매달 120달러를 내야 했죠. 총 매달 540달러. 1년이면 6,480달러나 되는 돈이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본 적 없는 비용이었죠.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계속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2013년 8월 이번에는 ABC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ALCOHOLIC BVRA 그래미 컨트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저희 노래방에서는 술을 안 팔았거든요. 고객들이 가끔 밖에서 사온 술을 가져와서 마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단속 나온 직원 말로는 노래방에서 고객이 술을 마시는 걸 허용하려면 주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설령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실 수 있게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예 술을 금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주류 라이센스를 받는 것. 첫 번째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술 안 마시고 노래만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술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주류 라이센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먼저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를 받을지 결정해야 했어요. 술을 직접 판매할 건지 아니면 그냥 마시는 걸 허용만 할 건지에 따라 라이센스 종류가 달랐거든요. 고민 끝에 타이프 42 라이센스를 신청했어요. 안에서 세일 비어 언드 와인 퍼블릭 프레머서즈라고 해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였죠. 위스키 같은 독주는 안 되지만 노래방 특성상 맥주와 소주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라이센스 신청비만 $2,600, 거기에 각종 서류 준비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5,000가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신청 과정도 복잡했죠. 먼저 업소 앞에 30일간 공지문을 붙여야 했어요. 이곳에서 주류 라이센스를 신청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요. 그 기간 동안 주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우리 노래방은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었고 주변이 대부분 상업지구라서 별다른 반대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ABC 직원이 직접 와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지, 화장실 개수는 적절한지까지 꼼꼼히 체크하더라고요. 특히 학교나 교회에서 600피트 이내에 있으면 라이센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곳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문제 없었지만요. 신청하고 나서 라이센스가 나올 때까지 거의 3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에는 임시 라이센스로 장사했죠. 임시 라이센스도 비용이 따로 들었고요. 드디어 2013년 12월에 정식 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매년 갱신해야 했고 갱신할 때마다 $700를 내야 했어요. 그리고 ABC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단속을 했죠. 특히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 되니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적발되면 라이센스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복잡하네. 매번 새로운 규정을 익히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술을 파는 시간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오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만 판매 가능하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라는 규정도 있었죠. 그리고 매달 ABC에 판매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맥주를 팔았는지, 와인은 얼마나 팔았는지 다 기록해서 보고하는 거였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미국에서 장사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였어요. 특히 노래방 같은 업종은 더더욱 그렇고요. 2014년 들어서면서 장사가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경찰관 2명이 노래방으로 들어왔어요. 배지를 보여주면서 조사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조사요? 알고 보니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우리 노래방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신고했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는 매춘이나 성매매 관련 업소라는 신고였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노래방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각 방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CCTV 영상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장사했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인타운에 있는 일부 노래방들이 실제로 그런 불법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노래방이지만 실제로는 접대부를 두고 성매매를 하는 곳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한인 노래방을 보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였어요. 조사 결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도 경찰이 왔다 갔다는 소문을 듣고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해명해도 한번 퍼진 안 좋은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때까지 투자한 돈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문 닫게 되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다행히 기존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라고 격려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2014년 말쯤에는 매출이 다시 회복됐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항상 조심하게 됐죠. 혹시라도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 손님들이 혼자 왔을 때는 다른 손님들과 접촉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썼고요.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제지하고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CCTV도 추가로 설치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교적 평온했어요. 저작권료도 꼬박꼬박 내고 주류 라이센스도 매년 갱신하고 ABC 단속에도 문제없이 통과했죠. 매출도 꾸준히 늘어서 월 평균 18,000달러 정도 나왔어요.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7,000달러 정도는 순수익이 남았죠.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죠. 손님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거의 가족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생일이나 명절 때는 음식을 해서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도 해주시고요. 정민이 덕분에 고향 생각 많이 덜어지네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한인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서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2020년 3월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2주 정도만 닫으면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2주가 한개월이 되고 한개월이 3개월이 되고 도대체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문제는 매출은 완전히 끊어졌는데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는 거였어요. 월세 3,800달러, 저작권료 540달러, 주류 라이센스 갱신비,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까지. 매달 6,000달러가 넘는 돈이 나가는데 수입은 0달러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네. 그때까지 모아둔 돈으로 버텨봤지만 한계가 있었죠. 정부에서 PPP론이나 여러 지원책을 내놨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이었어요. 다행히 집주인이 좀 이해해 주셔서 몇 달간은 월세를 50%만 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매달 3,000달러 가까운 돈이 나가니까 정말 힘들었죠. 2020년 8월쯤에 잠깐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방마다 인원 제한이 있었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고 방과 방 사이에는 소독을 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무서워해서 잘 안 오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외출을 안 하시니까 주요 고객층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매출이 예전에 3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월 5,000달러 정도 나왔는데 고정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죠.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아예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생각도 했죠. 그런데 2020년 말쯤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케이팝을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BTS 노래 있어요? 블랙핑크는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우리 노래방 기계에는 옛날 가요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트로트, 발라드, 80년대, 90년대 가요들 말이죠. 급하게 최신 케이팝 곡들을 업데이트했어요. 노래방 기계 회사에 연락해서 최신 곡들을 추가해달라고 했죠. BTS, 블랙핑크, 아이브, 뉴진스 같은 그룹들 노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젊은 손님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친구들도 데려와서 케이팝을 부르는 거예요. 코리안 노래방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미국 친구들이 한국말로 노래 부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발음이 엉망이어도 열심히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분들 덕분에 2021년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자는 면하게 됐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젊은 손님들과 기존 중년 손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손님들은 밤늦게 와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기존 손님들은 조용히 옛날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고 서로 다른 니즈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시끄러워. 아저씨들 노래는 너무 구식이야. 양쪽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죠. 고민 끝에 시간대별로 운영 방식을 나눴어요. 오후 8시 이전에는 기존 중년 손님들 위주로 하고 8시 이후에는 젊은 손님들 위주로 하는 거였죠. 그리고 방음 시설도 추가로 보강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들은 방음제를 더 두껍게 깔았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2022년에는 매출이 예전 수준의 80%까지 회복됐어요. 월 14,000달러 정도 나왔고 순수익도 5,000달러 정도 남게 됐죠. 하지만 운영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고객층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음악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했고 젊은 손님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릴 수 있는 예쁜 조명이나 소품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몇 개 방은 아예 인테리어를 바꿔서 인스타그램 룸으로 만들었죠. 네온 사인도 설치하고 벽에는 케이팝 포스터도 붙이고 셀카 찍기 좋은 조명도 추가했어요. 그런데 2023년 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한인타운에 새로운 노래방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더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들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새로 생긴 노래방들은 처음부터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곳들이었어요. 최신 장비에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까지. 우리보다 시설은 좋은데 가격은 더 싼 곳들이 생기니까 손님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시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가격을 내리자니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다른 노래방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노래 레슨 서비스였어요. 주중 오후 시간대에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 레슨을 해주는 거였죠.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을 모셔와서 발성법부터 가창력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리는 서비스였어요. 1시간에 $50로 책정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셨죠. 나도 제대로 된 발성법을 배워서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두 번째로는 홈파티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을 위한 서비스였죠. 케이크, 꽃, 장식품까지 다 준비해서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이것도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나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셨죠. 세 번째로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였죠.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한국 전통 놀이도 해보고 물론 한국 노래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건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UCLA나 USC 학생들이 단체로 오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다른 인종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런 차별화 서비스들 덕분에 2023년 매출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늘었어요. 월 $20,000를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고 각종 규제나 비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임금 인상 문제가 큰 부담이에요.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는 직원을 3명 고용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전기료나 가스료 같은 유틸리티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월 $400 정도였는데 지금은 $700가 넘게 나와요. 임대료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지금은 월 $4,500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1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한 애정이 생겼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다른 인종분들에게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업종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이 나요.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를 도와주고 있고 아내도 네일샵 일을 그만두고 노래방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한인타운에 두 번째 매장을 열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미국에서 한국식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고 의미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74세가 된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남편과 함께 45년째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앞에 가서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6년 전에,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습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특히 해외에 사시면서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것을 말이에요. 1978년 제가 28세 때 남편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용감했어요. 호주에서 몇 년만 돈 벌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셨겠죠. 제가 자란 환경은 정말 가난했어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일을 도와주시면서 우리 남매 4명을 키우셨어요. 겨울이면 연탄가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여름이면 더위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이 못 배운 한을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호주 이민 광고를 보고 남편과 상의했을 때 둘 다 가슴이 뛰었어요. 넓은 땅, 깨끗한 공기, 좋은 일자리. 그런 곳에서 살면서 부모님께도 용돈을 넉넉히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께 이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딸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기 싫다고 돈은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몇 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978년 3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셨고 아버지는 남자라고 티를 안 내시려고 하셨지만 눈이 빨갛게 되어 있으셨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부모님과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요. 멜버른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기억해요. 3월이니까 호주는 가을이었는데 공기가 정말 맑고 도시가 깨끗했어요. 남편은 현지 공장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영어가 안 되어서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송금을 했어요. 당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였는데 아버지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전화로 고맙다고 하시면서 딸이 대견하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효도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한인 교회에 나가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먼저 이민 오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 있어야 한다고 돈만 보내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요. 그분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못 간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젊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직 60대 초반이셨고 건강하셨거든요. 몇 년 더 있다가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달 송금하고 있으니까 제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모님께서 조금씩 연세가 드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고 아버지도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한국에서 치료비 많이 든다고 하시면 돈을 더 보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국제전화 요금이 비싸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안부를 여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돈보다는 제가 곁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마다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돈 조금만 더 모아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조금만 더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손자보러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아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드렸죠. 어머니가 손자 사진을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꼭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비행기 표를 사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995년쯤부터는 한국 형제들이 연락이 자주 왔어요.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으시다고요. 큰 오빠가 전화해서 현수가 부모님이 내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민준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남편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미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형제들도 이해해 주셨고 부모님도 기다려 주셨어요. 하지만 중학교가 되니까 또 고등학교까지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가 되니까 대학교까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아지셨고 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큰오빠가 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셨는데 제가 멀리 있으니까 모든 부담이 형제들에게만 가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지만 당장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대학교에 입학했고 등록금도 비쌌거든요. 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려고 했어요. 부모님 병원비 약값은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은 꼬박꼬박 송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작 부모님이 원하신 건 제가 곁에 있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2010년쯤 되니까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도 나빠지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셨어요. 작은 오빠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현숙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도 당장 갈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거든요. 2015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큰오빠가 전화해서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표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투석 치료가 잘 되고 있고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심하고 가는 걸 미뤘어요.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가서 오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갔어야 했는데요. 2017년 어느 날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쯤이었는데 멜버른은 오후였어요. 전화 받자마자 오빠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셔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급하게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당장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제일 빨라도 다음날 저녁에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는 건 그 다음날 오후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숙이는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9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남편이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더 힘든 건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비자 문제도 있었고 당장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화상통화로 어머니 장례식을 지켜봤어요. 관 속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후에 형제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다들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서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원망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5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까 얼마나 허전하셨겠어요. 제가 매일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늘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현숙이 보고 싶어 했다고 왜 진작 들어오지 않았냐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말 후회됐거든요. 돈을 벌겠다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정작 제일 소중한 걸 놓쳤구나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손도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이라도 모셔오려고 했어요. 호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숙이가 들어와야 한다고 이제라도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저도 진짜 고민했어요. 그때 민준이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나이가 70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정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호주에서 4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호주 방문이라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2018년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호주에 오셨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긴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게 걱정됐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를 만나시는 걸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민준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반가워했고 며느리 소영이도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무엇보다 어머니 산소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더 계시라고 붙잡고 싶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신 후로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이 밤일 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녁도 대충 드시고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2019년에는 제가 한국에 갔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처음 가는 거였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참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낸 한 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호주에 간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제 편지가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숙이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돈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돈보다 딸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편지나 전화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한테는 자주 연락드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가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도 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어요. 국경이 봉쇄되고 비행기도 끊어졌거든요. 2020년 내내 아버지와는 화상통화로만 안부를 확인했어요. 아버지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시고 형제들도 자주 못 찾아뵈니까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제가 매일 전화를 드렸지만 한계가 있었죠.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건 다르니까요. 2021년 봄에 작은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몸살을 앓으시는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신다고요. 혼자 계시니까 기력도 떨어지시고 의욕도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조바심이 났어요. 어머니 때처럼 또 늦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행을 알아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2주 해야 했지만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2021년 여름에 입국이 가능해졌고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남편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 혼자 갔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2주 격리를 하고 아버지를 뵈었는데 정말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2019년에 봤을 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혼자 지내시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운동도 안 하시니까 근육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어머니 임종 때 못 온 것도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요. 아버지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멀리서 고생하는 딸을 어떻게 원망하겠냐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더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어요.
3개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와의 추억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까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들은 말씀 중에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자식이 효도하고 싶을 때 부모가 있어야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부모와 함께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호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공항까지 마중 나오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언제 오겠냐고 물어보시는데 내년에는 꼭 오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계시라고 제가 자주 전화 드릴 테니까 몸 잘 챙기시라고 당부드렸어요. 호주에 돌아와서는 정말 매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저녁에도 안부를 여쭈었어요. 아버지도 제 전화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면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화상통화로 얼굴도 자주 보고 손자 손녀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2022년 겨울에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도 낫지 않으시더라고요. 작은 오빠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폐렴도 쉽게 낫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또 한국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가 격리하는 동안 병문안도 못할 텐데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않았어요. 2023년 1월 작은 오빠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신다고요. 폐렴이 악화되면서 호흡 곤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어머니 때처럼 또 못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당장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에 출발해서 모레 오후에 도착하는 비행기밖에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정말 속이 탔어요. 그날 밤에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는데도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라고, 비행기 조심히 타라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딸 걱정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정말 애가 탔어요. 아버지가 무사히 계실까,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까 하는 걱정으로 잠도 못 잤어요. 어머니 때처럼 또 늦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계속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작은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정말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온 걸 보시고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멀리서 왔는데 고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2주 동안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오전에 제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때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는데 아버지만큼은 곁에서 배웅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고맙다고 효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정성껏 치렀어요. 어머니 산소 옆에 모셨는데 두 분이 다시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요. 한국에서 3개월 더 있다가 호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허전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걱정해 주실 분도 안 계시니까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게 많아요. 특히 어머니 임종 때 함께하지 못한 건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39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요. 물론 경제적인 도움은 드렸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돈보다 자식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편지나 전화, 송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핑계,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거죠. 지금은 매일 아침 부모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려요. 안녕히 주무셨냐고, 오늘도 잘 지내보겠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요. 살아생전에 자주 말씀드리지 못했던 말들을요. 손녀 지은이가 대학생이 된 지금 저는 지은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지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민준이에게도 자주 이야기해요. 나중에 저희가 늙어도 멀리 가지 말라고, 가끔이라도 얼굴 보러 오라고요. 민준이는 당연하다고,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생각은 없다고 해요. 며느리 소영이도 시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가능하면 자주 찾아뵈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성공이나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저는 이제 74세가 되었고 부모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고맙다고,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딸이 많이 부족했죠. 멀리서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딸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64세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2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과 월 국민연금 85만 원이 전부였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연락도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늘어만 가는 의료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베트남 이주 영상을 보게 됐어요. 월 200만 원으로 황제 생활,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친절한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호치민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언어 걱정도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푸미흥이라는 곳에는 아예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새로운 곳에서 여유롭게 보내보자고. 2022년 가을 저는 한국에 있던 집을 전세로 놓고 몇 개월치 생활비를 들고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떤선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후끈한 열기는 지금도 기억나요. 10월인데도 30도가 넘는 기온, 습도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공항에서 푸미흥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 호치민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길가에 늘어선 노점상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마치 8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구한 월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시설이 좀 낡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0,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서 반지하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 근처 카페에서 마시는 베트남 커피도 향이 진했고 무엇보다 쌀국수 한 그릇이 5만 동, 우리 돈으로 3천 원도 안 했거든요. 이거면 정말 2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잘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한 달에 전기세만 15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겨울 난방비보다 비쌌죠.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길거리 쌀국수는 싸지만 한인타운 근처 식당에 가면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사려고 하면 한국보다 2배는 비쌌고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한국인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인 사회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품위응에 한국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들 자기만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주재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저처럼 은퇴해서 온 사람들, 각자 계층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자 모임에 나가봤는데 거기서도 또 서열이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대기업 퇴직금 많이 받은 사람, 자영업했던 사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연히 존재했죠. 어떤 분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서 사시더라고요. 골프 치고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베트남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월 85만 원 연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한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또래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베트남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돈은 많이 가져왔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깎으려고 하거나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 불평하거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돈 적게 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베트남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저씨, 베트남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현지인들이 한국인 보면 돈 있다고 생각해서 바가지 씌우려고 하거든요. 절대 현지 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다른 한국 손님들과 달라요. 인사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배우려고 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네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부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고객이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베트남어로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쌀국수 집에서는 공짜로 반찬을 더 주기도 하고 마트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무엇보다 제가 베트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호치민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계속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배달 앱도 우리보다 더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편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가장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 집 아들이 대학생인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면서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신 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인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 베트남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물론 아직 불편한 점들도 많아요. 교통이 혼잡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가끔 정전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매력이기도 해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베트남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생각했던 저렴하고 편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도 처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현지 마트에서 장보고 현지 음식도 즐기고 굳이 비싼 한국 식품만 고집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도 생겼어요. 쌀국수집 아주머니, 근처 마트 직원, 공원에서 태극권하는 할아버지들과도 인사하는 사이가 됐죠. 이제는 베트남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베트남어로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놀란 것은 뭐였을까요?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놀랐고 한국인 사회의 복잡함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건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64세까지 살면서 고정관념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른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베트남에 정착하려는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베트남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거든요. 매일 아침 쌀국수 집에서 신짜오라고 인사하고 공원에서 태극권하는 할아버지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또래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였거든요. 겸손함을 배웠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선진국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에서 배우는 외국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거든요. 제가 64세에 베트남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결국 나 자신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어떤 문화권 사람이든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배웠고요. 이제 저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베트남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